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두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만나 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샘플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을지 말지 수강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각종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강두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 학교에서 경제학부 박사 수료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강사, 각종 객관식 경제학 강의하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윌에서는 공무원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고, 스마트에서는 회계사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고, 이제 랜드잇에서 여기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경제학이 조금 중요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요 과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차 과목의 한 과목이죠. 1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다. 1차 과목에서 1교시의 경제학을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1차 과목은 어떻게 되면 합격을 하냐?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고, 5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꽈락 없이, 전 과목이 꽈락이 없이 다 40점보다, 각 과목들이 40점보다 높으면서 평균 60점이 넘어가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경제학이랑 회계가 뭐가 높냐? 방금 설명한 꽈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1교시랑 2교시 때 각각 경제학 과목과 회계학 과목의 꽈락률이 높은데, 그만큼 타 과목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랜드잇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냐면, 우리 경제학을 기출 문제를 꼼꼼히 잘 보자. 어떤 기출 문제? 간평 기출 문제를 꼼꼼히 잘 보자 라는 취지로서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 강의와는 좀 차별점을 둔 것이,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내용을 설명드리고 바로 우리 기출, 간평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스텝 1에서 이제 내용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좀 특이한 성격을 지니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PDF로 첨부가 될 거고, 원하시면 나중에는 인쇄된 형태의 책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F는 아마 업로드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PDF 보시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으면, 이제 왼쪽 페이지에 내용 설명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문제, 우리 간평 기출 문제를 이렇게 수록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간평에 몇 년도에 출제가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그래서 그 페이지에 문제가 많으면 다음 페이지까지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건 그 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거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처음 등장하는 문제는 어땠어요? 여기 보시면 08년, 2010년 이후로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사실은 출제가 안 되고 있구나.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거의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좀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록했어요. 08년부터 이제 올해, 얼마 전에 치러졌던 24년도 기출문제까지 수록을 하고 있고, 이제 토픽별로 수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목표가 뭐냐? 일단 기본 강의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출문제를 풀 때 어때요? 내용 중에서, 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너무 응용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스텝 2에서 풀 것이고, 추가적으로 내용 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 토픽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 역시 이제 스텝 2에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너 스텝만 많이 해가지고 막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뭐 돈을 안 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근데 제 목적은 뭐냐? 경우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면과락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계학과 경제학은 면과락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세 과목에서 점수를 좀 받으신 다음에 1차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열심히 하셔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에 합격하는, 그래서 회계와 경제, 이 경제 면과락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면과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스텝 2는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텝 1만 충분히 잘 들으시더라도 최소한 몇 점을 받을 수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 60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엊그제 치러졌던 감정평가사 경제학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수험생들의 평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23년도랑 22년도가 너무 지나치게 기존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돼서 24년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전에 21년도, 20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예년 수준으로 출제가 됐지 결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8, 17 뭐 이럴 때, 엄청 어려울 때 더 어려웠던 거고, 24년도 정도면 사실은 뭐 평균적인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올해 정도의 난이도가 적정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가지고 안 된다, 간편 기출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뭐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4년도 문제가 올해 스텝 1, 지금 이 강의에서 다 풀어드릴 텐데, 24년도 문제 앞에 전년도 문제랑 같이 풀면서 24년도 문제가 매우 특별했냐, 매우 특별한 문제는 한 5, 6문제 정도가 듣도 보도 못해서 좀 못 풀었을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거나 조금 변형되거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60점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발언이 좀 조심스럽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제가 항상 수험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은, 강사는 사실 빨리 합격에 도움드리는 게 강사로서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들 2년, 3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를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쳐서 5, 6년 걸려서 합격하게 하는 건, 그거는 사실 강사로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정도로 가르쳐 드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80점 받을 수 있는데, 양을 2배로 늘려서 기존의 실력도 튼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건 사실은 정말 안 좋은 학습 방법이고, 제가 뭐 친동생이라든지 친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제 커리대로 공부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저도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전달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확신을 갖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본서 올해 조금 업그레이드, 최신 기출 23년도 24년도 기출을 수록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넣을 거 넣고 이렇게 좀 개정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두께가 아마도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거나 조금 적거나 이 정도 될 거예요. 많아야 400페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까지 포함한 거예요. 물론 해설은 제가 따로 해설지를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해설이 일단은 없잖아요. 그 해설은 따로 PDF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여기에 해설까지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그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해설은 PDF로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뭐 서론이 길었는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크게는 미시와 거시로 이루어져요. 경제학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학과에 가시면 경제 원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원론을 배우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미시, 거시를 배우고, 3학년 때, 3, 4학년 때 강론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에서는 이제 요 정도, 미시, 거시까지 원론 정도 수준만 나오는 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쭉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해서 국제경제학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국제무역론이고, 국제경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국제금융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국제경제학이라고 따로 빼놓고 가르쳐 드리지 않고 미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무역론을 설명드릴 거고, 거시 맨 마지막에 금융론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경제학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 미시경제학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쭉 미시적인 접근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접근을 살펴볼 건데,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는 건 한마디로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누가 있겠어요? 이제 소비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처음으로 경제학 기초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번쯤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도전을 해보자, 이런 선택을 해서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학원 중에서, 강의 서비스 중에서 어떤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지금 수강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 강의를 듣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건 뭔가가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 희소성이라는 건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해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돈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을 채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10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뭐 하면서 살 것이냐.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마음 같아선 영화 배우도 해보고 싶고 수영선수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시간도 엄청 많으면 이 강의 저 강의 들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혹은 우리 뒤에서는 뭐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기회비용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자원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의 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금전적인 대가래요. 금전적인 대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전적 대가,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한대요? 명시적인 비용 혹은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금전적 대가 혹은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랜드잇을 믿기로 해서 결제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수강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수강료가. 그러면 당연히 이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전적인 대가,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비용, 그리고 회계적인 비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전업 말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전업으로 1년간 여기에 매진을 하시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명시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또 자원의 가치가 있을 텐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간의 가치가 있겠죠. 시간의 가치. 그러면 사실 이런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사실 쉽지 않죠. 시간이라는 가치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편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뭘 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푹 쉬실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1년 동안 한다. 그래서 연 한 3천만 원을 버신다고 봅시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 학원비는 명시적으로 드는 거지만 암묵적으로 뭐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었던 3천만 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즉 기회비용은 이 명시적인 비용도 있지만 명시적 비용, 회계적인 비용, 이런 암묵적인 비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을 합한 게 무슨 비용? 경제적 비용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 혹은 경제적 비용.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직전에 제가 출제 빈도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회비용의 엄밀한 그런 접근은 사실 뭐 제가 2차 과목은 전혀 모르지만 2차 과목에서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1차 경제학에 한해서는 그렇게 엄밀한 수준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요거까지 알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회비용과 대비해서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매몰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매몰된 비용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묻혔다. 이런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매몰돼 버리면 다시 회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매몰비용은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직관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줄을 선다든지 혹은 뭐 음식점에서 맛집에서 줄을 선다든지 혹은 놀이공원에서 줄을 쓴다든지 줄을 쓴다고 봅시다. 이제 줄을 섰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고 볼게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의 가치가 있겠죠. 20분을 기다렸고 근데 20분을 이미 기다린 상황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기다린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 없죠. 즉 회수가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앞으로 더 기다릴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고려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앞으로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줄을 기다리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 거기서 뭐 돈을 냈을 때 비용을 뺀 그런 걸 이제 순편익이라고 하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 여튼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지금 기다릴 때 얼마큼 시간이 드는가, 앞으로 드는 시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얼마큼 기다렸는지는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1시간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경제학을 배우셨다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 매몰된 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과거 기출문제긴 하지만, 자, 놀부와 흥부는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기회비용을 물어봤네요. 굳이 흥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흥부 얘기는 괜히 껴서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은 1시간 동안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어요? 비디오를 볼 수도 있대요. 현실에선 더 많은 옵션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선 2가지 상황만 보는 거죠.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 비디오 보는 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비디오 봤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 이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르바이트 했을 때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좀 더 약간 알랑말랑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 문제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느낀대요. 영화 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했는데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했대요. 느낌상 뭔가 매몰 비용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영화 관람권을 5,000원을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서의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친구가 이때 당시는 영화관이 5,000원밖에 안 했나 봐요. 그래서 5,000원을 이미 샀어요. 근데 잃어버렸죠. 5,000원은 사서 이건 날라갔다.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날라가 버렸으니까. 물론 요새는 뭐 QR코드 있어가지고 뭐 QR코드나 이런 걸로 재발급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날라가 버렸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려해서는 안 되고,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영화를 볼 때 비용인 5,000원과 5,000원,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만족인 2만 원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는 거고, 만족, 편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보다 엄밀하게는 영화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영화 관람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옵션이 있다면 그 측면에서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는 게 보다 확장된, 보다 응용된 문제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건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옵션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몰 비용은 아까 5,000원, 회수가 불가능한 5,000원이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오로지 무슨 비용만 있으니까 명시적인 비용만 있을 테니까 이 명시적인 비용 5,000원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응용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2시간이 걸리고 2시간 동안 이 친구가 1시간에 시급이 7,000원이라고 하면 7,000원이라는 시급을 받는다고 하면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때 명시적인 비용 5,000원도 들지만 암묵적인 비용 얼마큼? 2시간 일했으면 벌 수 있는 14,000원이라는 것도 포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기회비용을 19,000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경제학을 안 배우셨어도 수요와 공급이란 표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우스갯소리로 앵무새도 수요와 공급만 안다고 하면 경제학 박사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수요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 뭔가를 원하는 거, 그게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재화가 있다고 볼게요. 어떤 재화. 이 어떤 재화라는 건 커피일 수도 있고 요거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거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어떤 재화를 그냥 X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X재다, X재. 그러면 이 요거트를 내가 원하는데 수요를 할 건데, 수요라는 건 보다 엄밀하게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큼 원하는가, 그게 수요가 되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요거트를 얼마큼 소비할 것이냐, 그게 수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트 소비 혹은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요거트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트 가격. 그래서 요거트 가격에 따라서 요거트 수요가 달라질 텐데,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요거트 가격이 비싸지면 요거트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들겠죠? 요거트 수요가. 그래서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요거트 가격이 있을 텐데, 요거트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소비하겠죠. 제가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부터 학문을, 경제학이라는 게 학문이니까 학문을 보는 거라서 함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걸 곧 보게 될 건데, 함수라는 건 항상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라는 건 뭐죠?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금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배경이 다 다르죠. 전혀 수학을 공부하신 지 엄청 오래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수학을 엄청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함수하면 요런 건 기억이 날 거예요. y는 fx. 뭔진 모르지만 함수하면 요렇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x에 따라서 y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그냥 함수는 원인과 결과라고 보면 돼요.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진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그러면 이거를 확장해서 우리가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 요거트를 우리가 x제라고 하면 수요는 demand니까 영어로 d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dx.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트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화 가격. 그래서 요거트 가격, 우리 요거트를 x제라고 했으니까 px라는 게 있다는 거죠. px. 근데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편의점에 요거트를 소비하러 갔는데 옆에 커피가 1+1이래요. 그러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거트 먹으러 갔다가도 커피가 싸면 커피를 사고 요거트를 안 살 수가 있겠죠. 자, 1+1이라는 건 다른 재화, x제 말고 y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트를 x제라고 했을 때 다른 재화를 y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1+1이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재화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득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소득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요거트 소비가 늘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도 요거트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에 따라서도 막 요거트 선전을 많이 한다든지 요거트가 막 장 건강에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요거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요거트 수요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수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인과관계라고 했었고 이제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인과관계에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방향성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칼로리도 있겠죠. 섭취하는 칼로리 양. 그리고 이제 운동도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몸무게는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칼로리는 적게 섭취할수록 몸무게가 떨어진다고 하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운동은 많이 해야 된다. 즉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잘 알아야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함수에서도 수요함수는 인과관계인데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에 있어서 일단 방향성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뭐였냐면 요거트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비싸지면 덜 소비하겠죠? 반대로 요거트 가격이 하락하면 더 소비할 테니까 이거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X제 가격인데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가 우리가 수요를 DX라고 쓸 수도 있고 QX라고 쓸 수도 있어요. 디맨드 혹은 퀀티티 수요량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가격이 3,000원인데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뒤집어서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가격이 4,000원인데 요거트 가격이 2,500원으로 할인한다고 하면 4,000원일 때는 한 달에 요거트를 10개 소비하다가 2,500원이 되면 한 달에 요거트를 20개 소비한다고 하면 그게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X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래서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X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표현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표현되네요. 우하향하게.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랑 뭐 간의 관계예요? X제 가격과 그 다음에 X제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사실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엄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다 동시에 바뀌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 커피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기호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다.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뭐랑 뭐 간의 관계? 요거트 가격과 요거트 수요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게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의 법칙이라고 표현한대요. 예외가 거의 없는 상황이래요. 거의 없다는 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뒤에서 기펜제라는 걸 볼 거예요. 수요의 법칙의 예외로서 기펜제를 나중에 볼게요. 수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보도록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트 소비가 막 변하는 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 요거트 가격에 의해서 요거트 소비가 바뀌는 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아까 일단은 일정하다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그 다른 조건들이 바뀌어도 요거트 수요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그냥 용어의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이름을 강두성이라고 붙인 것처럼 가격 변화로 인한 요거트 소비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름 붙인 거고, 요거트 가격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요거트 소비가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요거트 소비가 바뀌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가격은 4,000원으로 그대로인데 빵 가격이 할인했어요. 마트에 갔더니 혹은 편의점에 갔더니 빵이 엄청 세일하고 있네요. 그러면 빵 소비를 늘리면서 같이 소비하는 요거트 소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즉 요거트 가격은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바뀌어서 요거트 소비가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조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라고 했었죠? 요거트 수요, X제 수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X제 수요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그냥 Q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 게, 여러분들 처음 경작을 보면 이렇게 축약해서 표기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로 X제 수요량이라고 4글자, 5글자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 알파벳으로 쓰면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쓰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 가장 자세하게 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인과관계로서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X제 가격, 요거트 가격, 그리고 다른 제와 가격, 그 다음에 소득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둘 간의 관계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죠.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소비가 줄고, 요거트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느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재화 가격은 어떠냐? 제가 사실 2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다른 재화가 어떤 다른 재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재화가 대체 관계냐 아니면 두 재화가 보완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제를 계속 요거트라고 했는데, 다른 재화 가격으로서 다른 재화를 뭐를 얘기하냐? 우유라든지 혹은 뭐예요? 커피라든지, 제가 아까 든 얘기는 커피였죠. 그러면 우유 혹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가 비싸지거나 우유가 비싸지면 요거트 소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유 덜 소비하고 요거트 소비가 늘 수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Y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요거트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두 재화는 대체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관계. 반대로 빵. 여러분들 보통 빵이랑 요거트는 어떻게 해요? 같이 먹죠? 뭐 빵과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만족이 더 좋죠? 그런 재화를 우리는 보완관계, 두 재화가 보완제다,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빵 가격이 상승하면 빵을 덜 소비하게 되고 빵 덜 먹으면서 요거트도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Y제가 우유가 아니고 빵이라면 빵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빵도 덜 소비하면서 요거트도 같이 소비를 덜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반대 방향. 그래서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다. 그래서 이제 Y제가 과연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제 가격, 다른 제와 가격과 X제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제와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대체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무슨 관계? 보완 관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소득이 늘 때 X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소득이 늘 때 요거트 소비가 증가하면 우린 요거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제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나면 뒤집어서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상제라고 표현하고 그럼 정상제가 아닌 재화도 있나요? 정상제가 아닌 재화. 소득이 늘수록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줄 때 소비가 느는 것.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표현한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많이 드는 예는 삼각김밥. 삼각김밥. 물론 뭐 시간이 바쁠 때 뭐 삼각김밥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예를 들면 소득이 굉장히 적었을 때는 삼각김밥을 소비하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삼각김밥이 소비가 줄어들면 이 삼각김밥은 열등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소득이 증가했다가 점점 줄어들면 다시 삼각김밥을 많이 소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제,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제. 오케이.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X제화에 X제 소비 혹은 X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와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둘은 항상 무슨 관계? 음의 관계. 그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뭐였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다른 요인들이 바뀌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가격하에서 수요량이 늘어나면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쵸?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그런 요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재화 가격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른 재화 중에서 보완제, 다른 재화가 보완제라면 아까 요거트와 보완해서 소비하는 건 뭐였죠? 빵이었죠, 빵.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돼야 수요가 늘어날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빵 가격이 하락하면 빵 소비 늘리면서 요거트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거나 혹은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대체제 가격이
우유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거트가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요거트가 열등제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늘어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방금 설명한 거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자, 2번 기펜제는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우리 기펜제는 뒤에 2장 챕터 2에서 소비자 이론에서 주구장창 볼 거예요. 그때 배우시고 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3번 사적재와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 그래서 이건 곧 볼 건데 개별 수요를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대요. 이거 곧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한 것이다. 볼게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한계편익이다. 한계편익이다. 자, 수요 곡선은 사실 뭐냐면, 자, 봅시다. X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가격이 뭐 4,000원이면 한 달 동안 요거트를 10개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건데, 제가 작년, 재작년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설명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여러분들 수요 곡선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수평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수평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늘상 보는 뭐예요? 4,000원이면 10개 소비할 거야. 요렇게. 이게 수평적인 해석이야. 그러면 이제 수직적인 해석은 뭐냐? 이건 사실 제가 설명해도 별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건데 수요 곡선의 높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한계편익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한계편익. 수요 곡선 이 수직 높이가 한계편익이다. 수직으로 해석하는 게 한계편익이다. 그럼 이제 한계편익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계라는 표현은 경제학에서 주구장창 볼 건데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추가되는 만족, 추가 편익. 이걸 한계 편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계 편익인데 여러분들 아직은 이 문제가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풀기가 생소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0원이면 10개를 소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0개 소비했을 때 가격을 얼마큼 내는 거예요? 10개 소비잔에서 4,000원, 한 개당 4,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원을 왜 낼까요? 소비자들한테 억지로 내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얼마큼의 만족이 있냐? 4,000원만큼의 만족이 있으니까 그만큼 4,000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이 수직 높이를 한계 편익 혹은 willingness to pay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요거트를 한 잔 더 소비하면 4,000원만큼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격으로 4,000원을 지불하는 거다 최대.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이다. 일단은 지금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옳은 얘기고. 자, 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아까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바뀌는 거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정상제면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수요가 우측 이동할 것이고 열등제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할 것이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좌측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얘기네요. 자, 일단 2번이 틀린 얘기인데 2번이 틀렸다는 거는 이 소비자 이론에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맥주 시장의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맥주 가격이 있어요. 맥주 가격. 그 재화 가격. 그 다음에 또 뭐도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치킨 가격. 여러분들 맥주랑 치킨은 무슨 관계예요? 보완 관계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요 식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출제를 했겠지만 가끔 출제자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치킨 가격이 오르면 맥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줄어들겠죠? 치킨 가격이 상승할수록 맥주 수요는 준다. 그러면 치킨 가격이 상승하면 치킨을 덜 소비하고 그래서 함께 먹는 맥주를 덜 소비하는구나. 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보완 관계, 보완제 혹은 보완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둘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보완 관계이다. 그래서 치킨은 맥주랑 보완제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은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완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I는 뭐래요? 소득이래요. 그러면 소득의 0.2? 이건 열등제인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기 플러스라는 건 같은 방향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런 재화를 우리는 무슨 제라고 했었죠? 열등제가 아니고 정상제라고 했었죠. 소득이 늘면 I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감소하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 틀린 얘기. 자, 치킨 가격이 인상하면 이건 더 쉽죠? 치킨 가격이 인상한다. 치킨 가격이 인상하면 맥주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얘기네요. 여러분들 요 정도 나오면 너무 쉽죠? 근데 뒤에서 조금 더 어렵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렵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진짜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는 게 있어요. 자주 보다 보면 안 어려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 혹시나 처음 봤을 때 생소하면 그건 자주 안 봐서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가끔 있지만 그런 건 어차피 스텝 1에선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소할 뿐이지 이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만 제가 스텝 1에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 혹 어렵다면 그 강의만 한 번 더 들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